네, 잘 지냈죠? 네. 그 주택정책인데, 임대료 규제죠? 예, 임대료 규제 보시면, 거기 이제 가격 상한제다 또는 최고 가격 규제이다라고 돼 있는데, 최고 가격 규제라는 건 뭐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일단 별 3개 하셨고요. 의 보시면, 자,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임차인들이 부담하기에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임대료를 결정하여 그 이하로 거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의 동그라미, 낮은, 높은 수준이요, 낮은 수준이요, 낮은 수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번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수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런 이야기죠. 자, 임대료 규제는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임대료 한도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 또는 최고 가격 규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방금 읽어보셨는데요. 현재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다. 예를 들어 여기가 량이고 가격이다. 그럴 때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더라. 예를 들어 뭐 평당 500이다. 500. 그러면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세로 평당 500 내는 게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여기에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을 때는 정부가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규제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규제하느냐? 일단 최고 300 이상 받으면 세금을 엄청 맞을 거니까 최고 300 이상은 받지 마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다시 이와 같이 현재 균형 임대료가 낮을 때 규제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규제하는 거예요. 비싸서.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가격은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해야 된다고요? 낮아야 된다고요? 중요하죠. 이보다 높게 규제하면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런 효과 없다 그랬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현재도 비싸 죽겠는데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서민들이 어떻게 500을 내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600 이상 받으면 죽을 줄 아세요. 그러면은 약 올리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이게 도움이 되겠냐. 600 이상 그러면 이제 550으로 올려버리겠죠.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이보다 낮게 규제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래프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수요 곡선은요. 300이면 싸죠. 자, 그러니까 수요자가 150명. 즉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공급 곡선이죠. 공급자는 싸면은 돈이 안 되죠. 그래서 50개만 임대하겠다고 난리죠. 자, 그러면 누가 많은 거예요? 이만큼 공급자가 많아요? 수요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이 초과 수요라는 건 어떤 의미냐? 그래서 이제 효과를 따질 때는 제일 편한 건 주체별이에요. 주체별이라는 게 뭐냐? 저 수요자. 수요자를 다른 말로 우리가 임차인이라 그래요. 임차인. 그 다음에 이 공급자 주체죠. 공급자는 다른 말로 대인이라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규제 간섭하는 게 정부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주체별로 나누면 빠뜨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데 근데 수요자 입장이다. 자, 방금 초과수요 있다 그랬죠. 초과수요. 초과수요란 말은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사람이 현재 150명인데 집이 임대되고 있는 건 50개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럼 집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주택난에 시달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주거 이전이 제한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뭔 말이냐? 어떤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내려왔다가 과천청사로 발령이 났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뭐 6, 7년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 전부 다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 그런데 과천 갔더니 집을 구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이사 가야 될까요? 그냥 계속 출퇴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사를 못 가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주말 부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는 이 사람은 500 받아야 정상이익인데 정부가 300 이상은 못 받게 하고 있죠. 바로 이게요 손실이에요. 손실. 그러니까 여기 정부가 간섭 안 했을 때는 100명이 임대했는데 규제하니까 50개로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량이 감소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량이 줄더라. 뭔 말이냐? 기존 임대주택이 용도가 전환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용도가 전환된다는 말이 뭐예요? 말이 좋아 용도 전환이지 임대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임대사업에서는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하겠다고요? 이제 포기해버리겠다고요? 포기. 쉽게 말하면 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100명 하다가 돈이 안 되니까 손해보니까 50명은 포기해버렸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기존에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이 망하고 있는데 누가 임대사업에 신규 투자하겠느냐? 신규 투자를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신규 투자를 기피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양이 일단 줄어들면 늘어날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니 그러면은 여기 100명 중에 50명은 포기했다 치고 나머지 50명은 뭐 돈이 돼서 얘네는 그러면 계속 임대하는 거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처럼 과단성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 보는 거예요. 방 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포기하는 것도. 왜냐? 전세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미안한데 나 임대사 그만할 거니까 싸게 줄게 사든지 아니면 나가세요. 미안한데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 이야기가 얼마나 하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요. 못하고 가슴만 꽁꽁꽁 하고 있다고요. 그런 거죠. 대부분 그러겠죠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현상을 불러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원래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차인이 전화하면 어디가 고장 났는데요 그러면은 아이고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오늘 즉시 수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손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손해. 그만두고 싶은데 그 참 전화도 못해서 그만도 못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죠. 게다가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많대요. 자꾸 전화가 와요. 중개업소에서. 혹시 집 나갔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임차인이 최근에 강추위 때문에 수도관이 터졌는데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죠. 안 받으니까 임대주택이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고요? 저하된다고요? 자, 좋아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쉽게 갈게요. 쉽게. 실제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옛날에는 100명이 임대사업을 했죠. 100명이 세금 냈겠네. 소득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100명이 하는 거예요. 50명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줄었다 그 이야기예요. 소득세 증가의 감소예요. 감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시장이라는 게 형성된다. 이 블랙마켓인데 자, 여기 집을 못 구한 100명은 어떻게 되느냐.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수요 곡선하고 이 50개가 만나는 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이건데 근데 800이라 치자. 이런 걸 암시장이라고 합니다. 암시장, 블랙마켓. 왜 암시장이냐. 정부에서는 아까 얼마 정도만 받으라 그랬어요? 평당 300.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누구도 평당 300으로 써요. 더 쓰면 세금 맞으니까. 그런 다음에 뒷돈을 받는 겁니다. 뒷돈. 그런 걸 음성적 지불이라 그래요. 음성적 지불이다. 어차피 집 구하는 사람 많으니까 집을 구할 거면 권리금 500 더 내든지 아니면 그냥 뭐 길바닥에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돈을 내지 않으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정상시장이요. 암시장이요. 암시장.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정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단 1차. 이제 2차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본을 좀 이해한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될 거예요. 비판. 장단점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그거는 요게 잘 기억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연습 조금 해볼까요? 연습. 여기 임대료 규제는 왜 하는 거예요? 정부가 막 시간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서민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듣고 나면 뭐 서민 보호가 되나요, 이거?
집 구하기도 어렵고 막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고장 나도 안 고쳐주고 그다음에 집을 못 구한 사람은 암시장에서 엄청 고생해야 되고 뒷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뭐지 좀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만 놔뒀으면 그냥 뭐 100개는 임대가 됐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양이 줄어서 그래요. 양이요. 양.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일수록 재화의 양이 귀할 때 힘든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돈 있는 사람은 재화의 양이 적어서 뭐 100배를 받든 1000배를 받든 돈 내고 사면 돼요. 돈 있으니까. 그런데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재화의 양이 귀해지면 살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꼭 필요해도 못 사죠. 그러니까 서민들이야말로 양이 풍족할 때가 살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살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귀하니까. 아무리 필요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미쳐버리죠. 아니 그게 먹는 거면 그래도 참지. 약이면 어쩔 건데 약. 내일 모레 이제 아들 새끼가 죽어. 약을 못 구해. 어떻겠어요 그거. 제가 볼 때는 비일비재할 겁니다. 저 나라. 그래서 많이 죽을걸요 아마 애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양이 모자랄 때는 심각한 문제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제도라고요. 앞으로 비판당할 제도라고요. 많이 비판할 거예요.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발전해 보죠 우리가. 아까 양이 줄어서 문제라 그랬잖아요. 양이라는 게 이제 공급이 감소하는 건데 이거는 단기에 감소하겠어요? 장기에 감소하겠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공급은 아까 뭐라 그랬더라? 단기에는 수요가 움직이고 공급은 장기. 그러니까 이거 전화해가지고 뭐 야 방 뺄래? 설득하는데 하루 하시면 된다고요? 시간 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은 장기간에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공급의 변화는 장기니까. 이해하신 거죠? 네, 그러면 단기에는 안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장기에는 부작용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써야 되겠어요? 단기간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든 게 경제학을 만든 게 영국 아닙니까? 영국. 아담 스미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만든 게 경제학인데 유럽은 거의 쓴 적이 없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잠깐 프랑스가 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게 왜냐? 머리가 좋아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쓰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나중에 그것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탄력성에 따라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고수가 됐을 때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약간 확장을 해봤지만, 자 그래서 효과인데 효과 페이지 보시면 145쪽이죠. 임차인이죠. 임대료가 낮게 규제되면 임차인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감소하므로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렵다. 주택난. 따라서 임차인들의 이동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주거 이전이 제한된다. 그 얘기네요. 그다음에 바로 이번에 임대인이죠.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들의 수익을 감소시키므로 임대인은 전환 비용보다 전환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계속하여 가만히 있다고요. 용도를 전환한다고요. 전환한다. 표현이 좀 어렵죠.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가로 3번 바로 위에 또한 뭐 그런 거 있나요? 또한 좋아요. 또한 임대인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신규 투자 기피한다 그 이야기죠.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현상이 있다. 그다음에 가로 3번에 시장 전체 또는 뭐 정부 임대료 규제는 초과 수요가 발생시키므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랬고요. 암시장에서는 가격이 500원하고 300원 이렇게 500원하고 800원 암시장 가격 이중 가격이 형성되며 암시장 가격과 규제 가격 차액인 음성적 지불이 수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성적 지불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지불 구하기가 쉽다고요? 힘들어진다고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도로 가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이하 부분들을 또 좀 할 거예요. 그건 천천히 하자고요. 자, 147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큰 3번의 주택보조인데, 자, 임대료 보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임대료 보조는요, 자, 우리가 별을 2개 했는데, 괄호 1번에 생산자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소비자 보조가 있나요? 그래서 공급자 측면의 보조하고 수요자 측면의 보조인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수요자,
소비자 보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소비자 보조도 반값 이번에 보조 방식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현금 보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물 가격 보조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현금 보조, 소득 보조하고 가격 보조로 많이 나누어요. 우리 책이 좀 독특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럴 때 가장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현금 보조입니다. 현금 보조, 소득 보조. 그래서 일단 소득 보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해가 잘 되면 가격 보조와 비교를 할 겁니다. 그건 간단해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걸 먼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설명 드려보죠. 자, 임대료 보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실태 파악을 위해서 이제 통계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이 얼마냐라는 걸 알아봤더니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하더라. 대략 월간 100만 원이더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가만히 있어. 이 돈 가지고 임대료는 제대로 내고 있을까? 아니면 애들 학교는 제대로 가나? 아니 아이들이 혹시 아침 굶고 다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임대료는 도와줄게. 이렇게. 그래서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했다라고 가정하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증가죠. 꽁돈 생겼으니까.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고 사겠다는 사람 많아지면은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임대주택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뭐 굳이 그래프를 그려 보면 그래프 쉬워요, 이거는. 여러분 맨날 봤던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여기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도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이 500원에 100개다. 라고 했을 때, 자, 소득 증가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다 그 이야기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우리가 해봤지만 균형이 여기서 1이 가는 거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한다까지 지금 왔죠. 그러면 이제 기존 공급자는 당연히 초과 수익이 있는 것이고, 그럼 애 혼자 벌라고 놔둔다고요?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고 팔겠다는 사람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급이 쭉쭉쭉쭉쭉 진입해 가지고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균형은 다시 이렇게 갈 것이다 그 이야기죠. 즉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이쪽으로 갔다. 이야기는 가격은 원래 그대로이고 균형량은 감소요, 증가요? 증가.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이게 느껴지나요? 아까 우리가 임대료 규제는 양이 늘어서 문제였어요, 줄어서 문제였어요? 줄어서. 그런데 임대료 보조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하니까 양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그랬어요? 증가.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안 따져봐도 일단 집 구하기는 쉽겠네. 집 구하기는. 이해하셨나요? 가격은 그대로이고 양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는 임대료 규제보다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왜 그러냐? 정부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주택 구입을 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 사용 용도를 지정을 하든지, 그래도 미덥지가 않으면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도 또 미덥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전화번호로 전화해가지고 집주인 통장으로 돈을 넣어준다 그 이야기예요. 아예 못 쓰게. 이해하셨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부가 주는 돈 가지고는 주택 소비가 많이 늘겠죠. 주택 소비가. 그럼 주택만 소비가 느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자기가 벌었던 돈이 여유분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방을 또 하나 얻겠어요? 다른 걸 소비하겠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주택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화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다른 조항은 뭐겠냐? 뭐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아이들 식생활 이런 것들이니까 결국 임대료만 보조해 줬을 뿐인데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임대료 이외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제도이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셨나요? 시장을 교란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얘는 시장을 교란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조금 무리긴 한데 아직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뭐 잘 하시니까 한번 해보죠. 만일 정부가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직접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생산자를 보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급자 보조. 공급자 보조라는 게 뭐냐? 많이 있어요. 요즘은 뭐 요즘도 합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자 건설형 임대주택은 그 금융지원, 저리로 건설 자금을 대출하죠. 그러니까 금융지원도 있고요. 옛날에 IMF 때는 이제 이런 정책을 썼어요. IMF 때는 뭐 갑자기 그야말로 경기가 완전히 얼었죠. 그래서 뭐 나라가 없어지는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미분양 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집값이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고요. 뭐 지금 어려움은 글쎄 뭐 비교가 안 되죠. IMF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때가 생각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진짜 나라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제 임창열 씨가 나와가지고 그 경제부총리 갑자기 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뭐야 그 전날까지 계속 맥주 잘 먹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죠. 저는 진짜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런 진짜 알려주든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 배신감 많이 느꼈어요. 지금은 포기하니까 배신감도 없어요. 뭐 원래 그런 사람이 이러냐고 이제 기대도 안 하니까 매사가 자기 혼자 알아서 해버린 사람이라 그래서 뭐 이제 기대도 없는데 참 슬픕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DJ가 임대주택 사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5세대예요. 5세대를 5년간만 임대를 하면 5년 후에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겠다. 지금은 뭐 100% 면제는 없어요. 세제 혜택이 조금 있긴 한데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은. 그래서 서울시는 2세대 이상을 5년 이상 하면 이제 세제 혜택을 조금 줘요. 그런데 이때는 파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야 가만히 있어. 집값이 딱 반으로 떨어진 데다가 아무리 봐도 금방 올라갈 것 같아. 우리나라 저력으로 보니까 IMF는 이겨낼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집이나 몽땅 사자. 세금 안 받는다. 그럼 막 100개씩 하죠. 100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요 증가요? 증가. 그러면 임대료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자, 공급이 증가한다 그 이야기예요. 공급이. 그러면 균형이 이리 가니까 가격이 400까지 하락한다. 400까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요자 입장에서는 싸면 좋아하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임대주택 가격은 다시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그래서 이와 같이 수요가 다시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기서 일이 같다 그 이야기예요. 같네 뭐 효과가. 이동 경로만 다를 뿐이지. 이해하셨나요? 위로 돌아갔냐 아래로 돌아갔냐 뭐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공급이 먼저냐 수요가 먼저 문제냐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뭐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량은 감소요 증가예요? 증가. 그러니까 이것도 량이 늘어나고 가격은 그대로이니까 집 구하기 쉽겠다 그 이야기고. 걸어 임차인들은 집을 구하기 쉬워지니까 비록 공급자를 지원했지만 임차인에게 혜택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저는 그 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임대주택 정책의 주요 3개를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가 과정 빼면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3개. 그런데 임대주택 제도인데 만일 공급자를 지원했다고 해가지고 수요자인 임차인한테 혜택이 없다면 뭐하려고 이거 설명하겠어요? 설명 안 하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한테는 혜택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감으로 때려도 그건 나오는 거 아니냐. 논리적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여러분이 공무원이시라면 두 가지 정책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은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더 효과가 좋을까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공급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냥 설명 안 했으니까 감으로. 어떤 게 좋을까요? 직접이겠죠, 뭐. 아니, 등이 간지러워요, 등이. 그럼 간지러운 등을 직접 긁어주면 되는 거지. 예? 제가 수지침을 5년간 공부했어요. 그래서요, 손가락 내놔보세요. 그러더니 새끼손가락을 자꾸 찔러. 와, 이거 열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직접 가야 된다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 좀 더 어려운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건 공부가 좀 된 다음에 또 하죠.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런 건 아직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지금 그냥 웃고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웃는 사이에 진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직접 등 가려운 거 시험장에서 그 생각이 나요. 예? 그럼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도 이제 가격 보조 형태로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소위 바우처라고. 그다음에 공급자 보조는 뭐 꽤 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보조는 뭐 하는 데가 좀 있죠. 그래서 예컨대 뭐 임대를 목적으로 공민주택 규모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건설하겠다. 건설 자금을 아주 저리로 줘요. 대략 한 뭐 2%대 이하로 줍니다. 그러니까 뭐 할만하죠. 규제는 지금 있죠, 사실은. 분양가 원가연동제라고 지금도 하고 있죠. 1998년도 10월 28일 날 분양가가 자율화 됐는데 그것도 DJ가 자율화 했어요. 왜냐하면 DJ는 경제에 밝으니까 워낙. IMF 때는 묶어서는 안 돼, 이게. 공급자가 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양가를 풀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죽지 않을 정도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다시 묶었죠. 그게 원가 연동제인데 왜 묶었냐? 분양가를 풀어놓으니까 IMF를 우리가 딱 1년 만에 극복했거든요. 1년. V자 곡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완전히 다시 회복했어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IMF는 동남아도 있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처럼 빨리 극복한 나라는 없었죠. 금모으기 했잖아요. 금모으기. 금덩어리 모았잖아요. 그런 나라도 없어요. 나라 망한다고 지 금을 갖다가 막 싸게 파는 그런 이상한 민족은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미친놈들이라고. 무서운 민족이다 쟤들은. 한다면 한다. 야, 쟤들 건드리지 말자. 막 이렇게. 미국 애들은 뭐 금모으기. 예? 뉴스테이요? 예. 뉴스테이가 뭐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뉴스테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 뭐 청년들 뭐 주택 이런 거 이야기죠? 청년 주거. 그거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 비슷한 게 행복주택인데요. 박근혜가 있다. 행복주택은 골자가 뭐냐면 임대주택이라는 게 싸게 만들다 보니까 맨날 시외곽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출퇴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시내 안에다가 행복주택을 싸게 만들자. 임대주택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내 안에 땅값 비싼데 싸게 만들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몇 개 못 만들고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땐 뉴스테이도 많이는 못 가죠. 서울시는 조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청년주택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싼 것들이 최근에 또 한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다지 뉴스테이 뭐 이런 정도는 시험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국가정책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관심을 갖는 건 대단히 훌륭하신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자 확인 한번 해보죠.
147쪽에 그 중간에 양가로 이번에 소비자 보조 있는데요. 소비자 보조. 의 보니까 임대료 보조 정책이란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과세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정책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조의 방식은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같은 것들이 있다. 현금 보조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도 뭐 봐버릴까요? 뭐 어차피 이해되겠네요. 자, 현금 보조가 소비자 효용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나 정부의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격 보조. 보통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이야기인데요. 가격 보조라는 건 가격을 싸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보조는 오로지 임대주택만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현금 보조는 현금을 많이 줘버리면 임대주택 구하는 데만 쓸까요? 도박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게 가장 좋긴 해요. 효용은 높은데 정부가 임대주택을 늘리고자 하는 정책 목적으로 본다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부는 주로 가격 보조를 많이 하고자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가격 보조 비교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비교하고자 했던 것 해버렸네요. 결국 3월의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며 저가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특별한 언급 없이 임대료 보조하면 보통 가격 보조를 하겠다 그랬고, 다음에 넘어가셔서 우리 정부는 가격 보조를 많이 쓴다 그 이야기입니다. 가로 3번에 임대료 보조 효과를 했는데 저가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가 그랬죠. 그래서 단기 보니까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저가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하므로 기존 공급자에게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아까 했고요. 장기죠. 저가 임대주택 시장에서 초과 이윤은 장기적으로 저가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임대주택의 량은 최초 균형 상태보다 증가하고 임대주택 가치는 최초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거죠. 고가주택까지는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단기 봤고요. 여러분 다시 앞쪽에 147쪽 가보죠. 147쪽 가보시면 가로 1번에 생산자 보조 있나요? 생산자 보조? 공급자 지원 정책인데 거기는 반가로 2번 한번 가보죠. 반가로 2번. 생산자 보조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여 임대료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 아까 그 이야기를 안 했군요. 이건 또 왜 나쁘냐 하면 여기요. 아까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다 끝났네요. 요거는 먼저 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공급. 공급은 단기에 늘어요? 장기에 늘어요? 장기.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쉽게 말해 약발이 이거는 바로 맥히는데 얘는 약발이 장기가 지나야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직접적인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생산자, 공급자 지원은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생산자보다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 임대료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장기 효과가 있다.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괜히 읽었네 이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요. 여기 세종시가 있고 여기 대전이 있다. 여기 자 수요자 지원은 둘 다 한다라고 칠게요. 수요자 지원. 그런데 공급자 지원은 대전만 한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에다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세제 혜택이 있다라고 치자 그 이야기예요. 그 임대주택 사업을 주로 어디서 하려고 그러겠어요? 세종시요, 대전이요? 그럼 여기는 공급이 많이 늘겠네요. 임대주택이. 그럼 나는 직장이 원래 세종시인데 부득이하게 여기서 집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전으로.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집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거지 선택이 공급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지역이 하는 게 아니니까 주거지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해가 안 됐나요? 됐나요? 아니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생산자 지원을 한다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은 맨 여기다가만 지을 거 아니냐 다. 그러면 이쪽은 임대주택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직장이 이쪽이니까 여기 살고 싶은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출퇴근한다 여기 살면서. 그러니까 주거지를 임차인이 내 마음대로 선정한다고요. 임대인이 지어준 쪽에 가야 된다고요. 지어준 쪽에. 그러니까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해버렸네 이야기. 자, 그다음에 149쪽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150쪽 먼저 갑니다. 150쪽. 4번에 맨 끝에 공공임대주택이죠. 그래서 거기 아까 별 2개 우리가 하기로 했죠. 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는요. 이렇게 시장을 나눠서 분석해야 돼요. 사적 시장하고 공적 시장으로 나눠서 분석한다. 그래서 사적 시장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더라. 그래서 정부가 굳이 공적 시장에서 임대하겠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적 시장 임대료가 평당 500이었고 몇 개가 임대되고 있었느냐 100개. 그런데 정부가 보니까 너무 비싸요 서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대통령이 LH공사 사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어디 서민들이 살겠어요. 그러니 혹시 LH가 원가로 만들면 얼마 정도에 만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LH공사 사장이 평당 300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러면 뭐 일단 혹시 효과는 봐야 되니까 세종시에다가 50개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볼래요? 이렇게 지시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50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 사적 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공시장은 집도 새 건데 가격 임대료까지 싸죠. 그럼 남아 있을까요? 이사를 올까요? 이사 오면 여기는 임대가 안 될까요? 임대가 완료될까요? 완료되겠죠. 그죠? 자, 그럼 사적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 가버렸으니까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그렇죠. 감소. 그래서 좌측으로 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 이처럼 수요가 변화하는 게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 오늘 계속 지금 단기 장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단기에는 사적 시장마저도 임대료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네? 수요가 변했으니까 장기라고요, 단기라고요? 단기. 좋아요. 그러니까 사적 시장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단지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만들었을 뿐인데 이쪽까지도 가격을 흔들어 놨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럼 문제는 단기라는 게 문제죠. 자, 기존 공급자 입장에서는 500 받아야 정상 얘기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300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 손실 앞에는 장사가 없어서 일부 공급자가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 퇴거합니다. 퇴거.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만 자유라 그랬어요, 퇴거도 자유라 그랬어요? 그걸 시장 원리라 그래요.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많이 들어봤던 시장 원리가 이 이야기예요. 지금 시장 원리는 뭐냐, 장사가 잘 되면 누구나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고, 장사가 안 되면 누구든 망하면 되는 거다. 망할 때 옆 사람이 괴로워하고 슬퍼해 준다고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망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참 외롭죠. 고독한 싸움이죠. 그죠? 네. 그런 걸 시장 원리로 한다. 그래서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당, 집권 여당이 시장 원리에 맡기라라는 게 뭐냐, 죽든지 말든지 내비둬야지 왜 너가 나서 난리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 쪽은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면 서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예산을 써야지 왜 그걸 가만 놔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계열은 큰 정부를 추구해, 큰 정부, 예산을 많이 쓰는. 그런데 이제 보수 정부는 큰 정부요, 작은 정부요? 작은 정부. 그러니까 친기업적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친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망하든 말든 내비두라고, 시장 올리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보수 쪽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정부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정권이 뭐 맨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한 두 번 하면 맨날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한 두 번 겪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거죠.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반기문 총장은 뭐 그만뒀다면서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자기도 그랬잖아요. 속았다고 정치인들한테.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한 은사를 썼죠. 제가 볼 때는 그 속은 겁니다. 100% 순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즉 이리 갔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공급이 변하는 게 장기인데 장기에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없다. 그리고 잘 보세요. 균형이 여기서 이리 갔다 이리 갔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최초 균형은 여기고 최후 균형은 여기니까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사적 시장은 임대주택량이 늘었단 말이에요?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다. 그 이야기는 더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임대료 규제는 량이 줄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임대료 보조는 량이 증가하니까 좋은 제도였어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옛날에도 100개고 지금도 100개니까 총량이 줄었다고요? 늘었다고요? 불변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규제보다는 좋은 제도고 임대료 보조보다는 나쁜 제도죠. 그러니까 나중에 비교를 한다면은 중간 정도의 성격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이해하셨죠? 비교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시험 보려면. 그래서 그런 성격의 제도이니까 이거는 적어도 사적시장에는 단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효과가 전혀 없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시험에 잘 내는데 공적 시장으로 이사 온 임차인들은 다시 어디로 이사 온 사람이요? 공적. 예, 이 사람들은 현재 얼마에 살고 있는 거예요? 500이에요? 300이에요? 300. 예, 그러면 200만 원 차익만큼은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공적시장 임차인들은 혜택을 본다. 보호가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적시장을 보호한다고요. 공적만요. 공적.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확인 한번 해보죠. 공공임대주택은 자 가로 1번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개념이다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공공주택의 공급은 정부가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2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여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공공주택 거주자들은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번에 단기, 그 다음에 3번에 장기인데 단기 효과죠. 그래서 단기에는 사적 임대 시장의 수요가 공적 임대 시장으로 이동하여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사적시장 임대료가 하락하여 공적시장 임차인과 사적시장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이 있다. 이런 게 어렵죠. 지금 장기라 그랬어요? 단기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사적시장도 단기에는 혜택이 없다고 있다고요? 네. 여기는 단기건 장기건 맨날 혜택이 있고 그러니까 단기에는 양쪽 다 혜택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장기죠. 장기적으로 사적시장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되나 임대주택 시장의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불변이다. 그 다음에 총량 불변이라고 했죠. 이번에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혜택이 있다고요? 공공. 그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적시장 임대료와 공적시장의 임대료 이중가격이 형성된다. 500과 300이 있으니까 그 차익만큼 누가 지원했다고요? 정부가 지원한다. 하나 써놓으시죠. 정부 지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임대료 보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주요 정책 3개는 설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는 이제 비판, 장단점, 비교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모형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아까 임대료 규제는 결정적으로 량이 줄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세금 또는 암시장이 형성됐죠. 자, 임대료 보조는 대단히 좋은 제도였죠. 량이 늘어납니다. 이유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늘고, 그래서 가격 올라가니까 공급도 늘지요. 그래서 가격은 원래로 되돌아가지만 량이 증가하더라. 또 정부가 이걸 주택 구입하는데만 쓰도록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소비도 감소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증가.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제도가 임대료 보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현금 보조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우리 정부는 저소득층을 100%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로 많이 준다고요. 가격 보조 쪽으로 많이 간다고요. 가격 좀 싸게 주는 쪽으로.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에서 싸게 임대하는 주택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주택법 공부하시면은 좀 나올 거예요. 뭐 영구임대주택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장기임대, 뭐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법에서 공부하시면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럴 때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은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으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특히 장기하고 단기를 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에는 사적시장도 혜택이 있고 공적시장도 혜택이 있죠. 장기에는 사적시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공적시장은 혜택이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러니까 장기에는 공적시장에만 혜택이 있다가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량은 이런 거 안 만들 때도 원래 100개였고 이런 거 만들어도 사적시장에서 경쟁에 밀린 것들이 없어지니까 역시 100개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량이 증가했다고요? 감소했다고요? 불변이라고요? 불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이어과 과정하고 조세를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뵙죠. 예.